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먼저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약한 예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 환자는 장기간의 재발성 우울증과 자기 폐쇄적인 행동을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에 자살 기도를 했었는데 그 행위는 만약 친구가 막지 않았더라면 사실 성공했을지도 모르지만 연극처럼 끝나고 말았다. 예측한 바대로 분석 도중 그는 자살 사고를 많이 보였다. 특이하게도 그는 자살 사고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거나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아, 그렇군요. 지난 몇 주간 자살에 관해서 가끔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나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이처럼 자신의 자살 사고를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분석 과정에서 한 가지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분석을 오래 받아야 함을 의미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분석가에게 의존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분석가도 자기가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나 그가 6살 때 집안일에서 손을 떼어버린 할아버지나 그가 25살이 되기 전 3, 4년간 충고의 격려를 받으면서 매우 따랐으나 그가 25살 때 사망하신 선생님처럼 자기를 떠날지도 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분석가가 자기를 떠난다는 두려움보다 더 좋지 않은 다른 2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첫째는 그 자신이 화가 나서 분석가를 먼저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애원하며 그가 아마도 주말이 되면 나를 보고 싶어 할지 모른다는 말을 살짝 비쳤다. 여기서 여기 번역 맨 마지막 부분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부터 한 약간 반 페이지 정도가 번역이 누락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충을 할게요. 이 영어로 책의 원문을 보면 16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 중간까지가 번역 자체가 통째로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야 아마 전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 사례에서 자살 시도나 자살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있었던 자살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어떤 생각 같은 게 자주 이렇게 일어났던 그 사람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어쩌면 많은 세퍼레이션 어떤 부분을 상실한 경험 중요한 대상을 상실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런 자살 사고가 자꾸 생기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이 얘기를 진지하게 자기 이 자살 사고와 관련되는 얘기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담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근데 상담자에게 의존한다는 건 또 상담자가 먼저 자기 중요했던 과거의 할아버지나 어떤 다른 대상들처럼 자기를 놓고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와 관련되는 또 다른 두려움은 상담자가 자기를 떠나게 자기가 떠나거나 자기가 분노 때문에 먼저 분석가를 떠나거나 분석가를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2번째는 애원하는 사람처럼 어떤 여인처럼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분석가에게 매달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들이 이 속에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죠. 그 마지막 문장은 다시 번역을 했고 그 뒤에 빠진 부분을 보면 much time was spent during the early months of this patient's analysis in analyzing his defenses against this frightening wish for his analyst to love him. 여기에서는 분석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은 아주 자기를 겁나게 하는 소망이다. 이 소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소망처럼 느껴서 frightening wish라고 변명하고 있는 자기가 사랑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그런
소망인데 이 사랑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상실로 이어졌던 아픈 경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분석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체는 두려운 소망인데 이 두려운 소망을 자기가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어들을 처음 분석 몇 달 동안은 이 방어를 주로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찰스 브레너가 이 저자가 여러 달 동안 초기에 여러 달 동안은 이분의 사랑받고 싶은 자기 분석가라고 하여금 분석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도록 하고 싶은 이런 두려운 소망에 대한 내담자의 방어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As a result, he was eventually able to be conscious much more than he had been at first of many of his non-sensual aspects. 그래서 이런 방어 분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차 과거에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좀 알게 되었다. 좀 더 예민하게 자기의 그런 방어적인 측면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He could express feelings of admiration, of a desire to be admired in turn, of pleasure in discussing topics of mutual interest and of gratitude for help that he felt he had gained from analysis. 그래서 자기가 분석가를 자기가 얼마나 어드마이어 한다는 숭배한다는 분석가를 자기가 얼마나 숭배한다는 말보다 우리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드마이어 한다는 말이 우리말로 숭배한다는 말은 너무 좀 큰 말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분석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분석가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분석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분석가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느껴지는지 그 자기의 정서를 잘 표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자기가 분석가를 칭찬하는 만큼 분석가도 자기를 칭찬해 줬으면 하는 소망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관심 있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석가로부터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분석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정서들을 잘 표현하게 됐다는 얘기죠. It then became apparent that he was unhappy, worried, and had suicidal thoughts during each weekend separation from his analyst. 그런데 갑자기 어떤 반전이 생겼어요. 매 주말 동안에는 분석이 없으니까 주말 동안에 서로 격리되어 있는 것, 주말 동안에 분석가와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가와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이동안 주말 동안에 주말에 분석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분석가를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이분은 불행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At times he feared that none of the job he was negotiating for would materialize. At times he was sure that they wouldn't. 그리고 가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Despite his comfortable financial circumstances, he feared poverty and even thought of the possibility of starvation. 이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에 대해서 걱정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사할까 봐 두려워했다. He repeatedly thought of economizing by leaving analysis or at least reducing the number of analytic sessions each week. 그래서 이분은 분석을 떠나거나 아니면 분석 횟수를 줄여서 전략을 하고 싶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그 분석을 아예 그만두거나 분석 횟수를 줄여서 전략하고 싶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At times he thought, "It's too much. I'm tired," by which he understood himself to mean that he was tired of living. 그래서 가끔 그런 이거 너무 많아. 나는 너무 지쳤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이건 지나친 거야. 이건 난 너무 피곤해라는 생각들을 가끔 했는데 이런 것을 스스로는 자기가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쳐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지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는 이해를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게 세상 사는 것에 내가 지쳐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Once or twice he said to a friend, 한두 번 자기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Maybe I should cash in my chips. 우리가 도박할 때 어떤 칩을 가지고 하죠. 그 칩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잘 모르겠는데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나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라는 얘기를 한두 번 했다는 얘기예요. Pretending that he was only joking, but well aware of himself that he was very serious.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칩을 현금화하고 싶어. 난 현금으로 현찰로 바꾸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농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심 그는 이게 굉장히 자기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그 상징적인 얘기가 이 사람이 자살 사고하고 관련되고 여러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데 나 지금 내가 베팅하고 있는 이 칩을 다 현금으로 좀 바꿔서 노는 걸 끝내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농담하는 것 같지만 자기 내심으로는 이게 얼마나 자기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일요일 세션에서 토의되었고 어떤 것들은 화요일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이 되면 그 환자는 굉장히 명랑해지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또 모든 것에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3주 동안 관찰된 후에 3주째 금요일에 환자가 상담자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와 함께 지금까지 관찰된 바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김성진님께서
발표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월요일이 되자 그는 주말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난 금요일에 내가 예측했던 바와는 전혀 다름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갖고 왔다. 그는 우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추측이 틀렸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꿈을 보고하였다. 꿈속에서 그는 목장 스타일의 집에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와 그와 같이 있었는데 그는 그녀 앞에 그녀가 질투를 느끼게끔 행동을 했다. 분명히 그녀는 사라졌고 그는 건물 이곳저곳으로 그녀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다녔다. 그러나 드디어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놀랐지만 그녀가 화내지 않은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영원히 떠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연상은 우선 그 주에 그녀를 위해서 딴 여자와 함께 미팅을 주선한 데 대한 죄의식과 관계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여자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왜 그는 그런 행동을 고집했을까? 아마도 결국에는 그녀를 버리려고 그는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그녀는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친구들 중 최상급이고 그래서 정착을 한 다음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다. 건물에 관해서 질문을 받자 그는 처음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지만 드디어 놀라운 것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 건물이 매우 평평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높이 솟은 아파트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마치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가 살아있으며 그가 최근 자동차를 타고 스쳐 지나갔던 그 아파트와 비슷하였다. 분석 시간을 끝내고 나서 그는 50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시간보다 가장 짧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날 그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생활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그 전날 오후 갑자기 매우 우울해졌다. 만사가 갑자기 암담해졌어요. 물론 몸이 나빠진 것은 아니죠. 그가 자신의 생애에 관해서 한참 동안 절망적인 얘기를 한 후, 즉 그가 얼마나 가난하게 느끼고 있으며 굶주림에 관한 그의 생각, 그리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분석을 중단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한 후 나는 전날 그가 나에게 말한 꿈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로부터 떠나버리게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며 또한 이번에는 그 스스로가 먼저 떠나버림으로써 외롭고 불행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됨을 표현하는 꿈이라고 말해주었다. 여기서 분석가의 분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그 꿈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로부터 떠나버리게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원문에 의하면 he was not going to run the risk of having me leave him as his father had do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분석가가 자기를 떠나도록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과거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당신을 두고 떠나도록 허용하고 싶지 않다. 분석가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가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석가가 자기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떠나버림으로써 자기가 버림받은 것보다는 자기가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기의 어려움을 좀 더 그러니까 더 나쁜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이런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행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그걸 전가시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원문을 잠깐 보면 it expressed the thought that he was not going to run the risk of having me leave him as his father had done, that he was going to do the leading.
this time, and his girlfriend would be the one who felt lonely, unhappy, and furious, not he.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분석가와 관계에서 떠나는 주인은 자기다는 얘기죠. 분석가가 감당해야 된다. 떠나는 것으로 인한 힘든 정서는 분석가 몫으로 그냥 돌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꿈에서도 그 자기가 아니라 그 여성, 자기는 떠나는 사람이고 떠남으로 해서 상처받는 것은, 불행해지고 상처받는 것은 그 여자친구가 될 것이다. 외롭고 불행하고 화가 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걸프렌드가 그걸 감당하도록 이렇게 꿈에서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는 또다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데 대한 죄책감과 진실하지 못한 데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또한 연상의 남자친구들, 내가 아닌 에게 도움과 충고를 간청하는 공상이 최근 우울기 동안에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음을 실토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라고 여자처럼 간청하는 공상을 하게 됐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으로부터 전번 오후 일에 그가 줄곧 가져왔던 자살 사고가 동정과 사랑을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해졌다. 동시에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비꼬고도 농담조의 논쟁적인 반응들, 그가 보통 말하는 태도와는 매우 다른, 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며 그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환자의 자살 사고의 일부는 다음의 각 요소들로부터 유도된 것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그의 부친이 생존해 계시고 그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소원, 어린 시절 이후 줄곧 생각했던 돌아가신 그의 부친과의 동일시, 부친에 관해서 그가 들은 바로는 그는 폭호광이었고 그가 작고하기 수개월 동안 피로감에 휩싸이고 있었다. 세 번째, 소녀가 됨으로써 그의 분석가,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분석가가 그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소원. 네 번째, 그가 떠나버린 데 대해서 그의 분석가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살해한 거나 유기하려는 소원. 다섯 번째, 분석가 여자친구로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대치시킴으로써 자신의 남자가 되어 그들을 떠나버림으로써 여자들에게 복수하려 함. 따라서 이것은 그의 아버지를 동일시한 하나의 결정인자다. 살인적이고 근친상간적인 소원과 행위를 갖는 자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이 살인적이고 근친상간적이며 자기처벌적인 소원과 욕구로부터 자신을 방어, 즉 보호해 보려는 욕망, 그의 방어 중에서 두드러진 것들은 억압, 전치,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리고 거세를 취소 또는 막기 위한 동의시, 부정 그리고 감정의 격리가 있었다. 이상의 간단한 기술은 그의 환자에 관한 두 가지 점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첫째, 실패감과 빈곤감뿐만 아니라 그의 자살사고, 그의 꿈, 그리고 그의 성행위들은 동일한 정신적 갈등 또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갈등들로부터 유래한 복잡한 일련의 타협 형성이며, 둘째, 문제가 되는 모든 관련된 사고와 증상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힘은 일상적인 분석 자료와 그것들로부터 출현할 수 있다. 우리는 환자의 증상과 그 원인을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갈등을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으며 기저에 깔려있는 갈등은 환자가 그의 증상을 말하고 증상과 그의 꿈 그리고 그의 성행위에 대한 연상을 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 갈등과 그 결과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자살 경향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경향이 비교적 덜 중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갈등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그와 같은 경향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의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역할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분석이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한다. 아마도 여기서 조금 잠깐 멈춰서 이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면, 여기에는 이 분석은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꿈이나 그리고
세션 안에서 보고되는 여러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우연한 사건들로 보지 않고 인과적으로 봤죠. 코스 앤드 이펙트로 이거 심리적 결정론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이렇게 따져서 복합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증상이나 어떤 현상이나 활동,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인과의 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찰스 브레너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어떤 미닝을 추출하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보는 거죠. 자연각적인 현상은 오늘 비가 왔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심리적인 것은 인과관계를 따질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만 해결하죠. 그 미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고 너무 기술적으로만 보지만 그 인과관계를 바르게 이야기해서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꿈이나 증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미닝을 따져보면 인과관계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결정론과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 의미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해석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증상이나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미라는 측면, 그 미닝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해석할 때 인과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의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미닝을 떠나서는 인과관계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계속 분석가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지금 그 분석가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분석하는데 그 원인과 그 결과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계속 이 인과관계에 대한 것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잘 따지는 것이 보통 신경증적 환자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신경증적 환자의 경우는 그게 보통 명료한데 어떤 경우에 자살 시도가 있거나 굉장히 보드라인이거나 혹은 사이카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이러한 인과관계로 보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을 볼 때에는 그냥 저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이런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타협성이 일어나고 이런 심리적인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총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정신활동 전체를 아울러서 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병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뿐 아니고 건강하게 보이는 부분. 또 어떨 때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는 일 같은 그냥 우연 같은 것들도 결국 단순하게 우연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 심리적인 결정론, 인과관계 그리고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삶 전체를 이렇게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분들을 대할 때는 이런 통찰이 잘 오는데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이거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 만날 때는 이런 분석가의 이런 일관된 태도를 견제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쭉 들어보죠. 여기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다양한 심층적인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 위축되거나 오버웰럼 돼버려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분석은 오랫동안 분석한 내용을 여기에 종합한 것이지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날 때 그때그때 이런 통찰이 그때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의 분석 과정에서 조금씩 해석되어 온 것들을 나중에 종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한꺼번에 통찰을 가져오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 케이스를 보고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어때? 여러분들 중에 조금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나눠도 좋겠어요. 김석희 씨는 이 케이스 그리고 찰스 브랜나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잠깐 나누시겠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축감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너무 없이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자살소가 높은 사람을 저도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여기서 네. 말한 그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담자의 그런 불안도 있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의 자살 사고가 높을 때 느끼는 그런 죽음 충동을 그렇게 좀 감안하지 다루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친구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측의 날들을 균형 있게 잡는다는 게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특히 자살소가 되게 높고 저 같은 케이스도 몇 번의 시도를 했거든요. 실패는 했지만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시도하고 막 이런 친구들과의 일관성을 어쩌면 그게 일관성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키워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 그 일관성 있게 내담자를 이해하면서 가야 어떤 나름대로 이분을 도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인과관계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닝을 이 사람의 행동이나 자살 사고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떤 현상에만 집착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네네 맞아.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분에게 드러나는 꿈이나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가 허겁지겁 대처하는 것이 중심이지 실제로 이분을 깊이 공감하면서 이분을 도울 수 있는 힘들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아마도 환자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분석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갈팡질팡하는 상태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분석이 끝날 것이다. 환자에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단순히 그가 그의 공격성을 자신에게 되돌리고 있다고 말하거나 그가 죄의식 때문에 우울하다든가 그의 가난과 굶주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의 고강적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혹은 그의 자살 사고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결합하고자 하는 소원을 나타낸 것이라고 환자에게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마구잡이식의 설명은 해석 효과 면에서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환자라 하여금 자신의 병인론적 갈등, 소원, 두려움, 자기 처벌, 그리고 방어의 양상과 기운을 충분히 이해하게 해주어서 그의 증상이 근본적으로 호전되거나 가능하면 소실될 수 있게끔 환자를 도와주기에는 그것은 역부족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자살 행위, 성행위, 그리고 공상의 분석을 전이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시점에서 일관성 있는 분석이라는 말에 입각하여 이해와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혹은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 문제는 제2장에서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자살 사고와 자살 행위를 일으키는 정신적 갈등의 양상과 기원의 복합성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저기 질문 있는데요. 예. 지금 그 공상의 그 전 페이지에 분석을 전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의 맥락에서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분석가가 환자에게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런 환자가 공감을 분석가와의 관계에서 전이 정서를 느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분석하면서 분석가도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 물론 있나요?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는 과거에 자기 중요했던 대상 관계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현재 분석가에게 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이 관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분석가가 자기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쩌면 여자친구를 상징하기도 여러 그때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 전이가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가 다르죠. 그래서 전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분의 일상 삶 안에서 생활 속에 뛰어들 수는 없고 그리고 과거의 삶 속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상담 속에서 이분이 어떤 전이 정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나로 보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전이 정서를 전이 상태에서 우리를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이 속에서의 어떤 인과관계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하고 관계에서 이분이 화가 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모습이 과거의 원대상의 과거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이분이 갑자기 화가 났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그 과거의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화내는 거 너 왜 나한테 화내고 있으라고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분은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지만 나는 그때 과거의 아버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과거의 경우에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전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가도 그러한 경험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도 그거는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 내담자는 다양한 정서를 갖게 되겠죠. 그 전이하는 대상에 따라서 과거의 원대상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분석가 쪽에서는 이걸 분석가가 느끼는 정서를 역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그러니까 내담자가 느끼는 것은 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상담자가 느끼는 정서는 역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왜 이런 정서를 느끼냐면 대부분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역전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결국은 분석가가 자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특히 심리적인 현상들, 특히 어떤 정서들 이걸 거부하지 않고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을 본인이 담아내면서 이 정서가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내 정서를 알아야 만약에 이게 객관적인 역적인 경우에는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느낌이거나 아니면 내담자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과거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면화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느꼈을 만한 정서도 우리한테 주기도 해요. 그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러면 내가 느끼는 정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그대로 내담자가 굉장히 누구한테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공격받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느끼는 정서, 내담자가 가지는 정서를 느끼기도 해요. 그 경우에는 내담자가 자기에게 중요했던 원대상, 자기를 박해했던 대상, 그 사람과 동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힘들었던 자기의 정서를 줘버리니까 우리는 이 내담자한테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대들지 못하고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심한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그 저항도 못하는 이런 힘든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거꾸로 일어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어린 시절에 그 힘들었던 그 아이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가 못마땅해서 야단치던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졌던 정서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유입된 정서를 가지면 우리가 이 내담자 하는 것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느낄 수도 있고 내담자가 느끼는 것과 정반대의 정서를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해요. 그렇지만 이 내담자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전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역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이나 역전이를 통해서 전이와 역전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이분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느낄 때 드는 거는 어떤 이 분석가나 치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훈련과 자기 임상과 어떤 자기 분석을 받아도 이게 완벽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 그렇죠. 예. 네, 한번 그 내담자를 받고 그 내담자와 어떤 장기적으로 쭉 갈 때 뭐 단순히 뭐 단기 상담이나 이런 어떤 해결 중심 상담에서의 짧은 회기로 뭐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 분석이라는 장기적으로 갈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내담자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러글링 이런 것도 이 분석가도 그대로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한 10여 년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케이스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경랑의 시점이 있어요. 엄청난 어떤 정서의 동요. 내담자가 불안하고 우울이 심할 경우에는 상담자도 그 경랑 속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어떨 때는 굉장한 공격성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평온한데 너무 평온해서 그냥 사실은 분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현상 유지의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살만해요. 그럼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그 근본적인 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편안하게 지지받고 있고 싶어 하는 이런 시기들도 꽤 있는데 또 그러다가 어떤 굉장히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으로 움직여지면 이때는 같은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한 바다에서 같이 노를 젓다가 어느 순간에는 경랑 속에 들어가면 같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상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몰라요. 내담자도 모르고 상담자도 몰라요. 그렇지만 함께 항해하면서 그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내면서 이분은 혼자로서는 다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함께 스트럭을 해 나가는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면 이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혼자서 항해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 되면 이분이 선생님 이번 저 혼자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서로 종결을 하는 이런 과정을 간다면 가장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드는 느낌이 뭐냐면 좀 저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때로는 양다리를 거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교묘하게 아까 앞에서 몇 장 앞에서 떠나보낼지도 모른다는 그게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것 봐라 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정서를 조금 더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살짝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떠면 그 뉘앙스가 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떠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정서를 준다. 이렇게 나에게 세퍼레이션 엔자이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떠날지도 모르는 대상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내 불안이죠. 그래서 분리불안이 어떤 내 깊숙한 속에 어떤 분리불안이 건드려지는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정서들이 여기에 리액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러한 이 정서, 그러니까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정서죠. 그래서 이 정서를 방어하는 나는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비현실감을 갖고 있는 환자나 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불평을 하는 환자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를 분석할 때 그것이 성생활이든 업무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사교적 관계든 상관없이 명심해야 할 일은 증상 현상에 관한 자신의 분석 지식을 견지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다. 비록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비현실감 때문에 분석을 받는 환자는 드물다.
그와 같은 느낌을 분석받는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 갈등에 관한 지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즉 꼭 그래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사회적, 성적 그리고 직업적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고충을 호소하는 환자는 분석에서 흔하기 때문에 환자 행위의 이런 면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중요성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할 정도로 강조되어 마땅하다. 그와 같은 환자에 관해서 저질러지는 흔한 오류는 정상 또는 현실적 행위와 방어적 행위를 대비시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대비가 사실 그에 의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양자 모두의 문제다. 모든 행위는 마음속에 있는 역동적 힘 사이의 타협 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타협 형성은 복합적으로 결정되며 이드자아 그리고 초자아 모두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임상현상에서 다기능 원리를 적용한 하나의 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principle of multipl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기능 원리다.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작용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the principle of multiple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웰더라는 분이 이제 주장했던 얘기인데, 심리적인 현상을 너무 심플리파이해서 하나의 인과관계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현상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함께 원인 자체도 복합적일 수도 있고 현상 자체를 바라보는 그 이해하는 것도 현상은 어떤 여러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 부분이죠. 그 원인 자체도 너무 심플하게 어느 하나의 아까 얘기대로 내담자를 보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공격성을 스스로에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죄의식 때문에 우울하다. 혹은 당신은 구강적 탐욕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을 심플리파이해서 하나의 단순화된 어떤 인과관계로 보는 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기 전체를 자기의 심리 상태를 다 담아내는 건 아닌데 너무 한 측면만을 가지고 상담자가 얘기할 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를 내담자가 수긍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단순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을 파악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분법을 사용하죠. 많은 경우에 정신분석 안에도 이제 이게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는 대상을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옳고 그르고, 그리고 어떤 것은 정상이고, 어떤 것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고, 그리고 어떤 건 현실적이고, 어떤 건 방어적이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방어적이야. 어떤 행동을 방어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 하나의 행동 속에 방어라는 측면과 자기 만족이라는 것, 욕동 충족이라는 측면이 같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한 측면만을 본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양자 택일이라고 하는 건 A, O와 B가 아니고 A and B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굉장히 방어적인 것처럼 사실은 자기의 욕동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덜 잘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나를 시기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요. 그래, 이게 복합적인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서구적인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의 임상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서구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분법을 중심으로 접근하죠. 그런데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정신분석에서도 멜라니 클라인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둘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는 좋은, 하나는 나쁜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도 필요하고 디프레시브 포지션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 보는 것이 전체를 보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타협형성이라고 볼 때, 타협형성이라고 하면 크게 봐서 여러 현상들을 다 이 타협형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굉장히 헌신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내가 내 만족을 취하는 것도 있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자기를 위하는 것을 뭐라고 비난할 때 뭐라고 그러죠? 자기만 생각한다는 말, 우리말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기적. 이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다른 일을 돕고 싶은 생각도 내가 있죠. 그 돕고 싶은데 돕지만 사실은 나도 여기서 만족을 얻으니까 결국 내 이기심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나를 순수하지 못하다고 내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그리고 어떤 방어적인 측면과 만족을 추구하는 측면이 항상 같이 있는, 그 남을 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자기를 위하는 측면도 함께 있는 거, 이거 나쁜 것이 아니고 건강한 타협형성인데, 이 건강한 타협형성을 우리는 극단으로 순수하게 남을 위한 것 아니면 나를 위한 것, 이 둘로 극단으로 나눠서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대부분의 우리 심리 현상은 이 타협형성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 방어 속에서는 또 일정한 만족이 있는 게, 이게 어떤 증상이죠. 어떤 성적인 억압 속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그 신체적인 증상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으로 억압된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면서 또 한쪽에서는 억압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항상 타협형성이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행동에도 다 타협형성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다기능 원리라고 하는 것은 찰스 브레너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퍼스펙티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심플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어떤 심리, 어떤 내담자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은 너무 방어적이야. 결국 방어라는 측면은 계속 강조를 하고 보면 사실은 이분이 그 방어를 통해서 얻고 있는 자기의 만족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만족과 방어를 함께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분은 방어에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자기의 역동 충족이 너무 약한 부분이면 그 방어를 조금 더 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내담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갈등 구조 속에서 이분이 어떤 타협형성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 일관성 있는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분을 바라볼 때 그 구성 요소들을, 만약에 이분의 역동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동 어떤 이분의 드라이브, 역동에서 오는 어떤 역동 파생물이 무엇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의식은 또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인가, 그럼 이분은 어떤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과거에 어떤 경험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는 이분은 어느 정도의 자기의 역동 충족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걸 종합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적인 태도를 우선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담자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퍼스펙티브, 넓고 깊은 퍼스펙티브를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내담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만나건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나건 임상에서 만나건 아니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떤 분을 만나건 이분들을 이해할 때 너무 한 측면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복합적인 존재다. 복합적인 존재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왜 사람이 순수하지 못해? 근데 세상에 100%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일 뿐이에요. 이분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이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모두 헌신하고 자기를 헌신작처럼 버리는 이런 순수함만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보호하면서 또 이웃을 돕고 근데 그거 자체를 상충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과 이것이 함께 있다. A and B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서구적인 측면에서 정반 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견해죠. PS하고 D 포지션 그러니까 편집 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 마치 편집 분열적 자리는 좀 좋지 않은 것이고 분열적 자리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또 편집 분열적인 생각이 있으면 다시 우울적 자리로 간다 해서 마치 우울적 자리만 좋고 PS라는 자리는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비상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칼을 들고 덤비는 봉변을 당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우울적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이때는 분명하게 적과 악으로 구별해서 적을 제압해야 되는 거니까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상황 위기를 못 벗어나잖아요. 저 사람한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왜 이러십니까? 하고 했다가 그 사이에 이분은 저 사람한테 구타당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포지션들 자체가 D는 좋은 거고 PS는 나쁜 거다. 그 1차적인 사고방식, 2차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논리적인 세계와 비논리적인 세계를 논리적인 세계는 좋은 거고 비논리적인 세계는 유아적인 것이라고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어른 속에 아이가 있어야만 어른이 온전하게 기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건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많이 만날 거예요.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균형이 무너지면 한 사람이나 한 유기체가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 종합적인 시각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어 일관된 어떤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분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남선생님 우리 중간에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기애적인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그 헌신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어 주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또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우, 저 사람도 이게 이제 저 사람도 저걸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약간 편향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무슨 내라고 그래. 형제는 아니고, 뭐, 어쨌든 그 이웃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이 또 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같이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조금, 예, 그래서 A와 B가 아니라 A and B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담자를 볼 때도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다 잘못했고, 그렇죠. 또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또 다 잘못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실은 또 그렇지 않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들 이렇게 도와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함께 있다라는 거, 방어와 의 만족이 같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교수님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임상에서도 보고, 저의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도 A와 B로 봤던 편집 분열적인 부분으로만 더 치우쳐서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all good이나 all bad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가능성이 있죠. 대상을 판단할 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all good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에는 가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all good이나 all bad라고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사고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쪼개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편의상 쪼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대상은 둘로 쪼개겠죠. 근데 이게 쪼개서 결국은 다시 통합해야 되는, 통합을 안 하고 계속 쪼개진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 쪼개진 대상들하고 관계만 일어나죠. 그런 쪼개진 대상과의 관계에 익숙해진 나는 내가 또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는 건데, 어쩌면 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전체로서는 우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과 마음에 드는 것이 함께 있어야만 이게 이 유기체가 살아남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것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것만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해요. 세상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을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것을 챙기는 것은 넌 나쁜 거야 라고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남을 다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남한테 내가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것을 확실하게 챙겨야,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양극화에서 현상을 보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힘들을 상실한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all good도 all bad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이번에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취약한 부분이 크게 부분이 좋은 부분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에서 잘 이렇게 억제하면서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대상일 수 있겠죠. 이분 전체가 all good인 상태로 있는 대상은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대상일 수도 있겠죠. 행위는 항상 일부는 본능적으로 욕구 충족인 것이고 일부는 행위에 의해서 충족되는 소원에 대한 방어에 의해서 결정되고 일부는 자기처벌적 또는 참회적이며 일부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 각각이 경우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다를 수가 있고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들 중 한두 가지만을 어느 시점에서 환자에게 해석해 주기는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이것 혹은 저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석가는 환자의 정신적 상황의 전체적 규모 속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분석가는 이런 요소들의 환자의 연상 가운데 어느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그 증거를 찾으려고 주시해야 한다. 환자의 행위에서 분석적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서 어떤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으나 어떤 것은 보다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예컨대 프로이드는 오래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유아기 때 받은 상처나 박탈감의 대가로 일생 동안 누구인가 보복하려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상처받고 이용당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자를 그는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후자를 도덕적 가학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분석가는 그와 같은 환자의 행동과 주위 사람과 도덕적 가학적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도덕적 피학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도덕적 가학적이 아니라 피학적. 메소키스트, 모럴 메소키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번역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네. 메소키스트. 그러므로 분석가는 그와 같은 환자의 행동과 주위 사람과 사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적 갈등을 주로 무의식적이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록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분석가가 정신적 갈등의 다른 면을 중요시하여 어느 일면을 경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도덕적 피약증은 승리와 굴복 사이의 타협으로, 패배를 통한 승리, 외로움 또는 버림받음에 대한 방어로, 공상에서 가학적인 부모의 애정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가학 피학적, 최초 선교 장면에서 유래된 소원의 유대체로서 다양하게 생각이 되고 있다. 이런 설명들 중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 환자 행동의 결정인자로서 이들 각각의 중요성은 환자마다 다르며 그런 환자를 분석할 경우 분석가는 분석을 통해서 즉 경청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을 함으로써 어느 것이 그 환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분석 지식의 응용에 관해서 일관성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많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일찍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흔히 이런 행동은 현실적이고 저런 행동은 신경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이야기된 것이다. 예컨대 만일 어떤 환자가 몸이 아플 때 분석가로서의 우리의 관심은 그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행동과 연상으로부터 그의 반응의 결정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있는 데 있어야 한다. 확실히 만일 어떤 환자가 사소한 증상만 있어도 의사에게 곧장 달려오거나 반대로 아주 심한 증상이 있어도 진찰받기를 거부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는 어떤 강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가로서 우리의 관심은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와 같이 신체 질환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비정상적이든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관습적인 행위든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공부한 것은 남은 시간을 좀 갖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 현실적이다, 신경질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도 그런 어떤 프로이드 이론 발달 과정 속에서 사이코뉴로시스라는 말이 있었고 그러니까 심리 신경증과 또 하나는 현실 신경증이라고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액츄얼 뉴로시스는 현재 상황 속에서 특히 성적 활동이 지나치거나 과소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액츄얼 뉴로시스는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사이코 뉴로시스는 과거의 어린 시절의 유아신경증과 관련되는 것, 어린 시절의 체험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이코뉴로시스를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보고 액츄얼 뉴로시스는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이런 이분법이 있었던 건데 요즘은 이 프로이드의 이 이론을 따르지 않아요. 액츄얼 뉴로시스라고 하는 것도 현재 성생활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원인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환경이나 이분의 과거의 체험과 관련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액츄얼 뉴로시스와 사이코뉴로시스를 구별하든 이게 현실 신경증과 심리신경증, 정신신경증을 구별하든 프로이드의 분류를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것도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하는 거라고 같은 퍼스펙티브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정상이다 아니다 어떤 것은 현실적이고 어떤 것은 신경증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나친 어떤 분류가 결과적으로는 큰 오류를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 지식을 응용하는데 굉장히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신적인 갈등 그리고 타이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찰스 브레너가 하는 얘기는 신경증적인 환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에게도 있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사람들의 활동 속에서도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이 정신적 갈등 그리고 이 정신적 갈등 속에서 타협 형성을 하는 이러한 심리 현상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모든 심리 현상들에 다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용하기 쉬울 때는 이걸 적용하는데 적용하는 게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그냥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래 현실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코테라피 중에서 현실 치료 라인도 있죠. 그걸 어느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얼리티 중심으로만 치료하고 그래서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치료 기법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경우에 그 무의식을 치료하지 의식의 세계만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인지행동적인 치료나 현실 치료나 이런 쪽에서는 여기 찰스 브레너가 보고 있는 일관성 있게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하고 다른 입장에서 사람을 돕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도대체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일관성이 뭐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치료 세팅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지키려는 그 부분이라고 자칫하면 인식할 수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그 일관성이 다각도로 전체적인 것들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놓지 말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분이 당신이 우울은 어떤 죄의식 때문에 우울한 거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분석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도 맞는데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이분이 어떤 타입 형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하는 큰 틀에서 이분의 정신적인 갈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 한꺼번에 이걸 다 전지전능하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서서히 이분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다 파악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옴니퍼던스죠. 우리가 전능감에 젖어서 너무 빨리 승리했다고 느끼지 말라는 얘기라고 보이기도 해요. 이게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너무 빨리 어떤 선입견을 형성하고 그걸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전체적인 윤곽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윤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타협 형성이라는 이 부분을 볼 때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다 봤을 때 저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완치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미완으로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치료라는 이 어떤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과정에서 복합 타협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담자나 어떤 교우 관계나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냥 미완적인 관계라도 아니면 여기까지라도 때로는 불완전한 어떤 그 모습으로라도 그것이 일종의 어떤 어떻게 보면 타협 어떤 형성으로서의 조언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타협 형성이라는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고 계속해서 유동적이니까 그 타협 형성은 계속해서 그때그때 타협 형성을 새로 해나가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한 타협 형성으로 그 끝이 완성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온이 얘기하는 이발빙 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절대 진리라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화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의 타협 형성과 내일의 타협 형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어느 하나로 이게 다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를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 사람 업계는 어떤 새로운 구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자유스러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 건강한 타협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건강한 타협 형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상태까지 어떤 우리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의 갈등을 다 수용하고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 형성해 나가는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점까지 도와주는 것은 충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 타협 형성을 같이 해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겠죠. 건강한 타협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